모두 쓰기에도 부족한 것들. 한때 사랑에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주기보다 매번 아끼고 아껴서 줬다. 그런 나에게 상대는 답답해하고 아쉬워했지만 나는 오늘 많이 아꼈다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며 만족해했다.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닌 걸 모르고 당장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고 뜻밖의 사고로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 나는 내가 가진 사랑을 수십 년에 걸쳐 소분하고 잘게 나눠 쌀 몇 톨만큼씩 나눠줬다. 좋은 건 나중을 위해서 아껴둬야 하는 건 줄 알았다. 바보처럼. 어릴 적에 너무 아껴두었다 녹아버린 초콜릿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바보였다. 나중은 언제일지 모른다. 좋은 걸 아껴두면 더 좋게 잘 쓰일지 곰팡이가 펴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아껴둔다고 모두 좋은 게 아니었다.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그걸 누릴 여유나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게 일부 맞는 말이나 모두 맞는 말이 될 수는 없는 것도 이제는 안다. 오늘 행복해지려고 오늘의 행복만 추구하면 불안정한 미래에 살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와 미루기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 사이의 불균형일 뿐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면 적당히 누리는 요령을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 좋은 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따지겠지만 미래만을 위해서 지금을 모두 다 버리면 미래가 와도 행복이 낯설어서 잘 쓰지 못할 것 같다. 좋은 거 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나. 와인 한 병 아껴뒀다가 날씨 화창한 어느 날 친구들과 나눠 마시는 것. 튼튼하고 멋스러운 노트 한 권 사놨다가 어느 날부터 들고 나가 쓰기 시작하는 일 아닐까. 뭐든 오늘을 느끼는 기쁨.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의 기술 7가지. 1.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미루지 않는다. 2. 소중한 것을 아끼기보다 나누며 즐긴다. 3.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4. 작은 행동을 기록하고 되새긴다. 5. 좋은 것을 사용할 용기를 낸다. 6. 사랑과 애정을 쌓아두지 않고 표현한다. 7.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갑시다. 떠납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 아는 얘기다. 그래도 80세 전후까지 수명이 평균화됐으니 다행히 그 죽음이 우리 시대에는 꽤 늦게 만나게 된 셈이다. 죽음을 이렇게 늦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한데 아쉽게도 나이 30만 넘겨도 뭔가 확실히 결정 못해서 안달을 한다. 이제 30이나 됐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식의 말도 왕왕 듣는다. 하지만 맞닥뜨리게 될 운명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 이 귀한 시간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걸 우선시하는 중이다. 어쩌면 양분을 쌓는 중이란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유튜브만 켜도 복잡한 양자역학에 관한 정보를 10분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떠한 지식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경험은 다르다.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것에 경험은 비교 불가 섹터이다. 어쩌면 이 말이 생계에 하루하루 매달려 사는 누군가에게 사치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나누려는 것은 그 바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휴일이 있고 잠시의 짬을 낼 때도 있다는 거다. 누워서 쉬어도 아까울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뭐든 어디든 허락되는 만큼 직접 보거나 가보는 경험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다. 긴 것 같은 80년 평균 수명도 지나고 보면 한순간의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그 나이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짧은 인생을 즐겨야 할 것 같다. 사업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만하지 않나. 어쩌면 육체적인 늙음보다 정신적인 늙음에 너무 일찍 다가서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말이다. 포기를 너무 자주 하고 포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뉴욕. 그래서 나는 꼭 가보고 싶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스 홀바인의 죽음의 춤 작품 앞에 갑자기 만난 죽음에 놀라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각오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인생을 더 깊게 경험하는 8가지 방법. 1.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지금 적어본다. 2. 작은 것부터 당장 실행에 옮긴다. 3. 익숙한 루틴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4. 경험을 기록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5.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본다. 6.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7. 실패해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 8.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무라카미도 하는 걸 내가 뭐라고.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다. 하루키의 달리기 사랑은 유명하다. 매일 10km를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기가 만들어준 체력이 오랜 글쓰기의 밑바탕이라고 했다. 언젠가 지인 한 명도 나에게 요즘은 달리기가 유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운동의 한 종류로 말하는 걸로 착각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러닝, 즉 뛰는 것 자체가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하루키가 말한 달리기의 의미, 지인이 말한 그 달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나도 알게 되었다. 많은 강연, 글쓰기와 여러 사람을 만나며 속에서부터 에너지는 소리 없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그런 내 안의 지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로 번아웃이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느낄 때쯤 운명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게 된 것이다. 하루키는 책에서 달리기의 깊은 효능까지 여러 사람에게 전하려는 듯 보였다.
체력을 높여주는 달리기는 몸뿐 아니라 정신에까지 강한 힘을 갖게 한다고 말이다. 달릴 때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생각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필요 없이 뇌 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쓸모없는 생각들은 자연스레 비워진다고 했다. 힘이 남아있어도 우보 페이스를 경계하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그렇게 남긴 힘은 내일 또다시 달릴 수 있는 미천이 돼줬다고 말했다. 이렇게 달리기로부터 얻은 원천의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글쓰기에도 똑같이 적용한 하루키는 꾸준히 쓰는 것,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것, 내일을 위해 인내하는 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의지하며 건재한 모습을 글로써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다. 세계가 아는 하루키라는 작가도 이렇게 기본적인 자신의 룰을 만들고 지키며 글을 쓰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정신에만 유지하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병든 정신은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망가진 몸은 다시 정신을 해치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말이다. 하루키의 책, 지인과의 대화, 내가 저한 피로감이 한데 어우러져 한순간 나에게 달리기라는 명약이 전달된 느낌이다. 그렇다. 정신과 체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신력만으로 뭔가를 해내려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은 그만큼 육체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어느 쪽이든 제대로, 지속적으로 원하는 순간까지 작동될 리 없다. 뭐든 스스로를 아프게 할 것이다. 급히 해낼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체력은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럴 때면 정신력으로 대부분 그 부족함을 채워버리곤 했다. 카페인 음료든 각성 음료든 뭐든 몸에 집어넣으며 마치 강한 정신력을 무장한 것처럼 마냥 버텨냈다. 때로는 그렇게 애써 일을 끝냈을 때 성취감보다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듯하다. 내가 하루키처럼 또 근래의 많은 사람처럼 체력을 예전부터 갖춰왔다면 어땠을까? 아마 많은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깊은 영감으로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야 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 때로는 그저 매일의 하루를 평범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리고 있다. 이제 내가 하는 달리기는 달리기 그 자체의 단어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걷거나 뛰는 시간을 틈틈이 찾아 밖으로 나갔을 때의 그 느낌. 세상은 삶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냄새가 있다. 체력에 대한 사람들의 7가지 오해. 1. 체력은 젊을 때 중요하다. 체력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생존 자원이다. 2. 운동은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체력은 충분히 달라진다. 3. 체력이 좋아지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 체력과 체중 감량은 별개이며 체력은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4. 정신력이 강하면 체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정신력만으로 버티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체력과 정신력 모두 무너진다. 5. 일을 열심히 하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는 체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6.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피로를 해소하고 체력을 회복시킨다. 7. 체력 관리는 당장 효과가 없다. 체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이유 없이 지속되는 것들.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서로 위로차 건네는 말이 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인생은 새옹지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등이다. 맞는 말이다. 한데 힘들 때 이러한 말이 그렇게 막 크게 위로가 되냐? 그건 또 아니다. 시장 골목 떡볶이집에서 폴폴 풍기는 달큰하고 매콤한 냄새를 맡고서도 사 먹지 못하고 힐끗 쳐다만 보던 나 자신에게 지금 가난한 건 다 뜻이 있어서야. 나중에 대박 잘 됐을 때 기억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하고 최면을 건다고 그렇게 잘 걸어지지도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서 나는 매번 이 모양 이 꼴일까만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친구와 해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딱 맞춰둔 지출 범위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만한 상황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했다.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가 무슨 위로가 되겠나. 돈이 없을 때 다른 모든 위로는 그저 씁쓸한 해석에 불과했다.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만 매번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 안에서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럽게 또 짐을 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깨달았다.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유를 붙잡으려는 습관이 얼마나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지 말이다. 어려움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불쑥불쑥 아무 때나 찾아오는데 나는 매번 이유를 찾고 있으니 공평하지 않았다. 또 그 문제들은 갈 때도 말없이 그냥 사라질 때도 많으니 따져보면 오고 가고 다 제 맘대로였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세상이 유독 나한테만 불공평한 걸까? 답은 모르겠고 마음은 점점 지쳤다. 해서 노하우가 하나 생겼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굳이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시간이 흐르게 더 보자는 깡이 생겼다. 일주일만 버텨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이유나 의미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어떠한 고통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에 이유를 붙이나 붙이지 않으나 삶은 흐른다. 결국 의미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노하우이자 결론이 되었다. 어쩌면 그저 흐르는 대로 맡기고 갈 때 가능성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지도 모른다. 세상은 아무 이유를 붙이지 않고도 잘 돌아간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하루는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우리도 가볍게 가자. 그렇게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도.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7가지 방법. 1. 모든 일에 이유를 붙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2. 지나간 고민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한다. 4. 하루를 버티는 자신을 인정해준다. 5. 주변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6.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는다. 7. 이유 없이 괜찮아질 시간을 믿는다.
남에게 들은 기억나는 러브스토리. 나는 사랑의 큰 힘을 믿는다.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도 있다고 믿는다.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감정의 복합체이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이 그 감정에 스며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문제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사랑에 온몸을 기대는 순간 현실은 그 사랑을 질투하듯 여러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겨버리고 남녀를 이쪽과 저쪽 끝으로 몰아세운다는 것도. 사랑에 있어서 어떠한 현실은 위협적이다. 특히 서로 그 현실을 솔직하게 마주보지 않는 사이라면 더욱 가혹하다. 내가 실제 들어본 사랑 얘기 중에 가장 근사했던 얘기 하나가 있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누던 작가님의 러브스토리이다. 당시 작가님은 꽤 여러 작품에서 재능을 펼치는 중이었다. 그러다 새로 들어가는 작품에 신인 배우 한 명이 오디션으로 뽑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작가님의 근사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비슷한 나이에 한 사람은 태동하는 신인 배우로 한 사람은 열정적인 작가로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에 열정이 불타던 때였다. 데뷔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작가님은 반하고 말았다. 그녀 역시 열정을 다하는 작가님의 모습에 이성적인 감정이 자연스레 생겼다고. 그런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작가와 배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직업은 달라도 분야가 같으니까 서로 더 잘 이해되고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지. 의아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랬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딱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할 일들만 남은 상황.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해 가야 할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애써 만들어 온 기회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게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였다. 사랑해서 보내줬다는 건가? 웬 신파를 말하나 싶었다. 뻔히 두 사람 모두 고민하는 걸 서로 알았죠. 그래도 당장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혼동이 와요. 그래도 잠시 사랑을 뒤로 밀어놔야 할 인생에 그런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녀도 인생에서 레이스를 펼쳐야 할 그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작가님은 깊은 고민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반한 건 꿈을 위한 그녀의 열정과 노력과 태도였다는 걸. 그녀 자체라기보다 그녀의 어떤 행동에 마음이 가버렸다는 걸.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토록 아름답게 꿈을 펼쳐나가는 한 사람을 연인으로 붙잡아 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안 되겠다고. 작가님은 어느 날 그녀를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두 말했다고 했다. 어느 순간 사랑이 돼버렸지만 당신의 꿈과 현실, 그리고 내 꿈과 현실을 위해서 물러서는 쪽을 택했다고. 그리고 연인보다 서로의 꿈이 온전한 자리를 키워갈 기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금의 감정은 접어두자고 말이다. 그녀 역시 작가님께 같은 감정을 가졌었지만 이렇게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제안하는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무거운 첫마디를 시작으로 서로 환하게 웃으며 진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 했다.
정말 이분이 작가는 작가님이다. 결론을 듣기 전까지는 결말을 알 수 없는. 현재 이 여성분이 작가님의 아내분이란다. 후에 아내분은 배우로서 자신의 목표와 인생 플랜을 짜서 작가님께 가져왔단다. 그 안에 작가님과 연결된 어떠한 계획도 포함되지 않은 그냥 순순한 자기만의 어떤 플랜들이었다고 한다.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어떠한 욕심도 없는 그저 본인만의 것들이었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지내고 있단다. 결국 좋은 관계는 사랑 안에 서로의 현실이 담겨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것 같다. 너를 사랑하지만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해도 그런 건 싫어.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잖아. 이와 같은 땅 따먹기식 조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과 삶의 방향을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며 시작하는 게 사랑인 것 같다. 얼마나 폭넓게 상대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가 사랑이 깊이 있는 성숙함이 아닐까. 만약 두 사람이 사랑의 감정에 취해서 일단 사랑부터 하고 그 다음에 라는 식으로 감정을 폭발시켰다면 어땠을까? 사람 일이야 모르는 일이지만 사랑한 다음 남게 될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서로에게 들키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현실적인 것을 기준에 놓고 사랑을 이성적으로 다뤄야 할 때도 있는 것 같다. 건강한 연인관계를 만드는 7가지 조건. 1.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2.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소통한다. 3.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4. 불만이 생기면 참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5.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쌓는다. 6.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7. 사랑은 노력 없이 지속되지 않음을 기억한다. 우리 잘 살아가요. 함께 같이.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라 저마다 각기 다른 결핍이 있다.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돈일 테고 그 다음이 시간, 믿고 의지할 사람, 그리고 평온한 마음 정도가 가장 급하고 아쉬운 것들이지 않을까 싶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 조엘은 어느 평범한 출근날 아침 무작정 몬태나행 기차에 올라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날 아침 무작정 몬태나행 기차를 탈 수 없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지만 어느 누구 하나 편하게 잠시 쉬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뭐든 선택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컸는데 어른이 되니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사는 거였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쌓인 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있는 날들이다. 우리가 전혀 가지 못할 것 같은 몬태나라는 낯선 땅은 그래서 상징만 크게 가진 해방감을 주는 것 같다. 힘들면 좀 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단연 부모님이 1등이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나를 아끼는 누군가 또는 누구라도 이 말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쉬라고 한들 본인도 아마 쉽게 쉬지 못할 테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일인 것 같다. 짊어진 무게를 알아주고 그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토닥여주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위로가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마음의 여유를 잃은 본질적인 허탈함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다.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거나 대단한 힘이 돼준다는 건 아니지만 숨구멍을 내주는 일이라는 건 확실하다. 마치 풍요로운 마음가짐 하나가 다가와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더 애쓰지 않아도 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 힘은 진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단단한 다리로 더 잘 서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 결핍을 딛고 충분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판이 돼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 한편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더 잘하게 해주는 느낌. 완벽한 휴식이나 탈출은 어렵다. 다만 숨 쉴 틈을 만드는 건 챙길 만한 만만한 일이다. 그 작고 여유로운 틈이 언젠가 나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주는 씨앗이 돼줄 것 같다. 그러니 무책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힘들면 좀 쉬어 라는 말을 남발하는 대신 잘하고 있어, 잘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따뜻하게 숨구멍 좀 내주면서 서로를 기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너무 젊은 나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7가지 비결. 1.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다. 2. 완벽한 휴식을 꿈꾸지 않는다. 3. 작은 숨구멍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4. 타인의 충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5.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한다. 6. 충분함을 상상하며 위로한다. 7. 서툰 나를 단단히 끌어안는다.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적었던 메모를 클로징 멘트로 대신할까 합니다.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인천공항.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공항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이 제 눈을 마주하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있네요. 낯선 땅에서 보냈던 일주일가량 제 일상은 평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봤던 풍경과 이국의 말소리, 또 입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던 미지의 맛들, 그리고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다정한 사람들까지. 여행이 선물하는 설렘은 이번에도 저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50이라는 나이를 잊고 여전히 낯선 곳을 향한 저의 호기심은 마치 청춘의 그것들처럼 여전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여행 전날은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렜던 것 같아요. 그 떨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보다 입국장을 지날 때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느낌 뭐지? 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인생은 어쩌면 시소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쪽이 높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삶에도 균형과 조화의 미학이 존재하니까요. 떠나는 설렘으로 가득 찼던 젊은 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오는 안도감과 편안함이 제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나서 여행의 의미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보지 않은 장소가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구독자들과 나눌 풍성한 이야기로 열정의 주제가 바뀌었거든요. 여행지에서 읽은 책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제 자작나무 채널의 소중한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결국 나라는 거죠. 하지만 낯선 공간에서 만나는 내 모습은 일상 속의 나와는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같습니다. 어쩌면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에서 줄곧 제 손을 잡고 다니던 책 오늘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무겁지 않고 담백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저자가 말했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문장이 여행 내내 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떠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문장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저자의 책 첫 페이지에 놓인 프롤로그를 종종 클로징의 마무리에서 다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문장들이 긴 여정을 마친 저에게는 왜 마치 따뜻한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프롤로그의 마지막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늘 어땠어요? 제가 본 오늘 하늘은 맑고 옅은 푸른빛에 구름이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자기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해 있는 하늘은 매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어느 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이번 태풍은 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 건가 하고 은근히 걱정하게 만듭니다. 햇빛 찬란한 오후를 주고 아이와 함께 누워 동물이나 어떠한 물체로 상상도 될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복잡했던 마음을 어떻게 그리 매번 잠잠하게 진정시켜 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항상 뭔가를 잘해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불안해하면서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느라 진짜 내 모습이 옅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어느 순간 나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경험하고 겪으며 느꼈던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의 두려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쌓였던 마음, 버티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오해했던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 감정이 흔드는 대로 휘청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더는 그 흔들림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끝까지 계속될 인생의 일부이고 점점 강도가 옅어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Quando o sol se pôs, pensei em nós dois. Foi a alma que morreu. Tudo escureceu, bem ao meio-dia. Foi no apogeu. Quem diria que seria o fim de você e eu? Mas quando eu olho nos olhos, é tudo bem diferente. A boca fala, mas o coração não mente. O amor é uma teoria explicada por gente. Não parece nem um pouco com que a gente sente. Se foi uma ilusão, porque some o chão. Foi um sonho que morreu. Se o que acabou nunca existiu, de onde vem a dor? Quando o sol se pôs, pensei em nós dois. Foi a alma que morreu. Tudo escureceu, bem ao meio-dia. Foi no apogeu. Quem diria que seria o fim de você e eu? Mas quando eu olho nos olhos, é tudo bem diferente. A boca fala, mas o coração não mente. O amor é uma teoria explicada por gente. Não parece nem um pouco com que a gente sente. Se foi uma ilusão, porque some o chão. Foi um sonho que morreu. Se o que acabou